정말자 씨 되시나요? 외교부 영사콜센터입니다. 윤태식 씨와 연락이 2달째 끊긴 상태입니다. 납치된 것 같아요. 뭐라고요? 2달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사라진 아들, 2달째 연락이 없었다. 그런데 그를 잡은 사람이 내 아들의 고등학교 친구였다. 정말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북부의 작은 시골 마을, 2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재래시장 한복판에 정말자의 반찬 가게가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정간의 반찬. 간판도 낡았고 유리문도 금이 가 있었지만 그래도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이곳을 찾았어요. 새벽 5시 휴대전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말자는 눈을 떴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몸은 아직 성한 편이었어요. 아니, 성해야만 했습니다. 일손을 놓으면 하루벌이가 뚝 끊기거든요. 정말자는 이불을 개고 찬물로 세수를 한 뒤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냉장고를 열자 어제 손질해둔 깻잎과 고추, 마늘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자는 고무줄로 묶인 깻잎 다발을 꺼내 들고 생각에 잠겼어요. 장아찌를 담글까 아니면 무침을 할까? 잠깐의 고민 끝에 그녀는 장아찌 쪽을 선택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무침은 금방 상하거든요. 도마 위에 깻잎을 펼치고 간장 양념을 만들고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펴바르는 동안 정말자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50년 넘게 부엌 일을 해온 손이었습니다. 시집와서 시어머니 밑에서 배우고 아이들 키우며 다져진 솜씨였죠. 가게 문을 열고 진열대를 정리하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아들 태식. 정말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여보세요, 태식아? 엄마,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정말자는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의자에 앉았어요. 그럼 엄마가 뭐? 근데 태식아, 너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괜찮아? 아,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는데 엄마 이번 달 송금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정말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난달에도 그 전달에도 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괜찮아. 엄마는 장사하면서 먹고 사는데 걱정 마. 너나 밥 잘 챙겨 먹고. 미안해요, 엄마. 사업이 조금만 더 안정되면 꼭 많이 보내드릴게요. 알았어. 그보다 너 건강은 괜찮고? 캄보디아는 날씨가 더울 텐데.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통화가 끝나고 정말자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속 아들의 사진은 3년 전 명절에 찍은 거였어요. 그때가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날이었죠. 그 뒤로 태식은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한다며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이라니 우리 태식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겠지. 정말자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외국에서 큰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바쁜 거라고. 오전 9시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가게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말자야, 오늘 깻잎 장아찌 있어? 당연하죠, 아주머니. 이거 오늘 아침에 담근 거예요. 우리 말자 손맛은 못 따라가. 그나저나 아들은 잘 지내? 순간 정말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요, 우리 태식이 캄보디아에서 사업 잘하고 있어요. 바빠서 자주는 못 오지만. 어머, 대단하네. 외국에서 사업이라니. 말자, 너 복 받았어. 정말자는 겸연쩍게 웃으며 장아찌를 담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돌아서자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가게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선풍기만 느릿느릿 돌아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어요. 정말자는 빈 가게 안에서 혼자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 남진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어요. 정말자는 문득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태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그때는 이렇게 멀어질 줄 몰랐죠. 태식아, 너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정말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만이 텅 빈 가게를 메울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말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캄보디아도 이런 하늘일까? 태식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녀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라도 보낼까 하다가 다시 집어넣었어요. 바쁜데 괜히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정말자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 가로등 아래 그녀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정말자는 오전 내내 오이소박이를 담그느라 땀을 뻘뻘 흘렸어요. 가게 앞 그늘막 아래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정말자 씨 되시나요? 외교부 영사콜센터입니다. 외교부. 정말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외교부에서 전화가 올 일이 뭐가 있을까? 혹시 태식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윤태식 씨 가족 맞으십니까? 캄보디아 프놈펜에 체류 중인. 네, 제 아들이에요. 우리 태식이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정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 직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윤태식 씨와 연락이 2달째 끊긴 상태입니다. 현지 대사관에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고 마지막 거주지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2달이요? 그게 무슨... 정말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달 전이라면 태식이가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때가 아니었나요? 아니, 그때 분명히 통화했는데. 그런데 연락이 끊겼다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지 경찰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일단 서울 본부로 한번 오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말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태식이가 사라졌다니.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납치라도 당한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정말자는 일찍부터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외교부 청사는 광화문 근처에 있었어요. 높고 커다란 건물 앞에서 정말자는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걷는 내내 정말자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정말자 씨, 이쪽으로 앉으세요. 영사 담당 직원이 안내한 방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와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먼저 윤태식 씨의 최근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흑백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어두운 골목길, 비에 젖은 아스팔트, 그리고 누군가 2명의 남자에게 이끌려가는 모습. 저 사람이 우리 태식이에요? 정말자는 화면에 얼굴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분명 태식의 뒷모습이었어요. 조금 마른 것 같았지만 걸음거리며 체구가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현지 경찰이 제공한 영상입니다. 한 달 전 푸놈펜 시내에서 촬영된 거예요. 이후로 윤태식 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 애가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납치당한 거잖아요. 정말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아직 정확한 상황은 파악 중입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직원은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윤태식 씨가 체류 중이던 지역은 최근 불법 금융 조직 단속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혹시 아드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사업이요. 사업한다고 했어요. 무역 관련 그런 거. 정말자는 확신 없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태식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냥 사업이라고만 했죠. 혹시 최근에 큰 돈을 송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 태식이가 저한테 보내주는데 요즘은 그것도 뜸했지만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형사님 오셨어요. 네. 정말자 씨 맞으시죠? 남자는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한도연 형사. 도연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정말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연이? 혹시 한도연? 우리 태식이 친구? 한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간만입니다, 아주머니. 정말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전 태식이와 단짝이었던 그 아이. 집에 놀러와서 밥 먹고 가던 그 아이가 이렇게 형사가 되어 나타났네요. 도연아 너였구나. 이렇게 크다니. 아주머니, 일단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도연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정말자는 불안한 마음에 의자에 앉았어요. 태식이 우리 태식이 찾을 수 있는 거죠? 납치당한 거 맞죠? 한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 납치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지 경찰 조사 결과 태식이가 있던 곳은 보이스피싱 조직 아지트였습니다. 그리고 한도연은 말을 멈췄어요. 정말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말 좀 해봐요. 조직 내부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가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말자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캄보디아 불법 금융 조직 적발 한국인 100여 명 연루 의혹. 정말자는 화면을 움켜쥐었어요. 아니야, 우리 태식이는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책상마다 서류가 쌓여 있었고 형사들은 전화기를 붙잡고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정말자는 한도연을 따라 구석에 마련된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앉으세요. 한도연은 의자를 빼주며 말했어요. 정말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도연의 얼굴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30년 전 그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이마에는 깊은 골이 패여 있었습니다. 도연아,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고등학교 2학년 때였죠. 그때 이후로 뵙지 못했습니다. 한도연의 목소리는 딱딱했어요. 정말자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래, 그때. 태식이와 도연이가 함께 사고를 쳤던 그때. 결국 도연이 혼자 책임을 지고 학교를 떠났었죠. 그때 일은 엄마가 미안하게 됐어. 우리 태식이 때문에 내가 고생했잖니. 지난 일입니다. 한도연은 짧게 대답하고는 책상 위에 파일 하나를 펼쳤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윤태식 씨 건에 대해 제가 담당 형사로 배정됐습니다.
그럼 우리 태식이 찾을 수 있는 거지? 도연이 내가 맡았으면 안심이야. 정말자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어요. 하지만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 제 말 잘 들으세요. 이건 납치 사건이 아닙니다. 뭐, 그럼 뭔데? 조직 내부 잠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식이가 스스로 숨었거나 아니면 조직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정말자는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태식이가 무슨 조직이야? 사업하는 애라고. 아주머니, 우리 태식이는 나쁜 짓 할 애가 아니야. 걔는 착했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착한 애였는데. 정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착했죠. 그래서 더 문제였는지도 모릅니다. 뭐, 아주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 태식이가 머물던 곳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내는 범죄 조직이에요. 정말자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태식이가 그럴 리 없어. 그건 오해야. 분명 다른 사람이 시킨 거야. 증거가 있습니다. 한도연은 파일 속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흐릿한 감시 카메라 사진이었습니다. 사무실 같은 공간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태식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진짜 우리 태식이야? 정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태식이었어요. 야윈 얼굴에 긴 머리.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지만 아들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뭘 증명하는데? 그냥 일하는 모습이잖아. 아주머니, 이 건물 자체가 범죄 조직 본부였습니다. 그리고 태식이는 한도연은 말을 멈췄어요. 정말자는 두 손으로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뭐? 말 좀 해봐. 조직 내에서 중간 관리자급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에 정말자는 주저앉았어요. 의자에 털썩 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태식이가. 한도연은 정말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죠. 도연과 태식은 같은 반짝이었어요. 둘은 어렸을 때부터 단짝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끼리 마음이 통했거든요. 그날도 추운 날이었어요. 체육 시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태식이 갑자기 편의점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도연아, 잠깐만. 물 좀 사가자. 야, 수업 늦어. 빨리 가. 하지만 태식은 이미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도연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냉장고 앞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주머니에 초콜릿을 집어넣었어요. 아, 너 뭐해? 도연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달려왔거든요. 야, 너희 지금 뭐 한 거야? 저희는. 당황한 태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뭐? 제가 가져갔어요. 얘는 몰라요. 결국 경찰이 왔고 학교에 연락이 갔어요. 도연은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태식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죠. 그날 이후 둘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어요. 도연은 검정고시를 보고 경찰 시험을 쳤습니다. 태식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에는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20대 후반 태식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도연아? 정말자의 목소리에 도연은 정신을 차렸어요. 그때 일 엄마가 정말 미안했어. 태식이 대신 내가 피해를 받잖니.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너한테 다시 이런 부탁을 하게 되다니 미안해. 하지만 도연아, 우리 태식이 좀 찾아줘.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애를 믿어주겠니? 한도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각오하셔야 합니다. 각오? 진실을 알게 되면 아주머니가 무너지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자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괜찮아. 그래도 알아야지. 우리 태식이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 한쪽이 아려왔어요. 태식아, 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한도연은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책상 위에는 태식 관련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캄보디아 경찰이 보내온 자료, 현지 언론 기사, 피해자 진술서,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윤태식? 도연은 파일 하나를 펼쳤어요. 제목은 조직도 분석. 복잡한 도표 한가운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태식 마이너스 관리 총괄. 그 아래로 수십 명의 이름이 줄을 이었죠. 태식아, 너 정말. 도연은 중얼거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착했던 친구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니.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상사인 박 팀장이었어요. 한 형사, 윤태식 건 어떻게 됐나? 자료 검토 중입니다. 검토는 무슨? 이미 현지에서 용의자로 확정됐어. 내일 수사회의 때 발표 준비해. 팀장님, 그게 뭔가 문제 있나?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이면 태식의 이름이 공식 용의자 명단에 오릅니다. 그럼 언론에도 보도될 거예요. 정말자 아주머니는 그걸 견딜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정말자는 시장 가게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청 앞 카페에서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아주머니, 여기 계셨네요. 한도연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뭐 알아낸 거 있어? 정말자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도연은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럼 우리 태식이는 언제 찾을 수 있는데? 현지 경찰과 협조 중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도연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수사본부는 이미 태식을 범죄자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말자에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도연아, 엄마 부탁 좀 들어줄래? 말씀하세요. 캄보디아 가서 직접 찾아줄 수 없을까? 내가 가면 우리 태식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수사회의에 참석했어요. 회의실에는 팀원 1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태식의 얼굴 사진이 크게 띄워져 있었어요. 윤태식, 39세. 현재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불법 금융 조직의 핵심 인물로 파악됩니다. 박 팀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피해 금액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주로 60대 이상 노인층을 타겟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였고요. 회의실 안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은 묵묵히 자료를 내려다봤어요. 한 형사, 추가 보고할 내용 있나? 없습니다. 도연은 짧게 대답했어요. 가방 속에는 아직 보고하지 않은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식이 조직 내에서 총괄 관리자 역할을 했다는 증거. 하지만 도연은 그걸 꺼내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도연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 와 있었어요. 캄보디아 경찰이 보낸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제목 윤태식 관련 추가
증거 영상. 도연은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어두운 사무실 안 태식이 한 남자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남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한 대, 두 대. 남자는 바닥에 쓰러졌죠. 통장 수수료 제대로 안 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 태식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렸을 때 그 순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도연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태식아, 내가 왜 이렇게 됐어?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 언론사가 영상을 단독 입수했다며 보도를 시작한 거예요. 저녁 9시 뉴스톱으로 나갔습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한국인 두목 영상 공개. 정말자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 속보가 나왔죠. 최근 캄보디아에서 적발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흐릿하지만 분명한 영상. 누군가를 폭행하는 남자. 저 사람이 설마. 정말자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분명 태식이었습니다. 야윈 얼굴, 긴 머리, 그 걸음걸이. 아들이 맞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정말자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리모컨을 집어 던졌어요. 텔레비전 화면이 꺼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한도연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뉴스 보셨습니까? 도연아, 그게 우리 태식이 맞아?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아, 대답 좀 해봐. 죄송합니다. 그건 조작이야. 누가 우리의 얼굴 합성한 거야. 그렇지? 아주머니, 우리 태식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정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연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증거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글자. 조직 내 명령권자 마이너스 윤태식. 그 아래 세부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피해자 수, 피해 금액, 조직 운영 방식. 모두 태식이 총괄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덮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머니 진실을 알면 견디지 못하실 겁니다. 그날 밤 정말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두운 방 안에서 태식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봤죠.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고등학교 졸업 사진. 태식아, 엄마가 뭘 잘못한 거니? 정말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한도연은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경찰청 국제공조팀과 함께하는 특별수사였어요. 현지 경찰이 태식의 위치를 파악했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한 형사, 이번 작전 지휘는 자네가 맡게.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친구를 직접 체포해야 한다는 사실이 버거웠죠. 비행기가 푸놈펜 공항에 착륙했을 때 도연은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펼쳐진 낯선 도시. 태식이 3년 넘게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현지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형사님이십니까? 소크경위입니다. 반갑습니다. 윤태식의 위치는 확보됐습니까? 네, 푸놈펜 외곽 폐공장에 은신 중입니다. 오늘 밤 작전 들어갑니다. 그날 저녁 정말자도 푸놈펜에 도착했습니다. 도연 몰래 비행기 표를 끊고 혼자 온 거예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한국 경찰 계신 곳 맞나요?
현지 경찰서 직원이 영어로 물었지만 정말자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저 한도연의 사진을 보여주며 손짓했습니다. 코리안 폴리스. 한도연.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뒤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도연아, 우리 태식이 찾았다며? 엄마도 데려가줘. 도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주머니, 이건 위험한 작전입니다. 민간인은 동행할 수 없어요. 안 돼. 엄마가 직접 봐야 해. 우리 태식이 정말 나쁜 짓 했는지 엄마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정말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 잘 들으셔야 해요. 밤 11시 푸놈펜 외곽 폐공장 앞에 경찰 차량 5대가 멈춰 섰습니다. 형사들이 방탄조끼를 입고 무전기를 점검했어요. 정말자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주머니, 절대 차에서 내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알았어, 도연아. 조심해.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팀원들과 함께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을 비쳤습니다. 공장 내부는 텅 비어 있었어요. 녹슨 기계들과 부서진 책상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짓으로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간다. 도연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는 멈춰 섰어요. 지하 공간 구석에 태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손목에는 이미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현지 경찰이 먼저 체포한 것 같았습니다. 태식아. 도연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태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도연아, 너였구나. 태식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듯 했습니다. 윤태식, 너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도연은 공식적인 말투로 체포영장을 낭독했어요. 태식은 피식 웃었습니다. 도연아, 우리 30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구나.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이것도 다 내가 한 짓인데. 태식은 고개를 떨궜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근데 도연아, 너까지 날 이렇게 잡으러 오다니 참 아이러니하다. 고등학교 때 내가 나 대신 짐 졌던 거 기억나? 그건 내 선택이었어. 그래, 너는 언제나 착했지. 나는 그 뒤로 계속 도망만 다녔는데.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태식을 일으켜 세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아, 당장 손 떼.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자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지하까지 따라온 거죠. 아주머니, 왜 나오셨어요? 내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친구라며. 정말자는 도연과 태식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태식을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는 왜 여기까지? 태식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정말자는 아들의 얼굴을 살폈어요. 볼이 푹 꺼졌고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애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태식이는 범죄자입니다. 체포해야 해요. 범죄자? 우리 태식이가? 말도 안 돼. 정말자는 아들을 더 세게 껴안았어요. 태식은 어머니의 품에서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나 이제 어디에도 못 돌아가. 무슨 소리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주머니. 도연이 소리쳤어요. 그때였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어요. 지하 공간 입구에서 괴한 두 명이 나타난 거죠.
조직원들이었습니다. 태식을 구출하러 온 거예요. 엎드려. 도연이 소리치며 정말자를 밀쳤어요. 총알이 벽을 스쳤습니다. 현지 경찰들이 응사했죠. 혼란 속에서 태식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수갑을 찬 채로 어머니를 밀어냈습니다. 엄마, 비켜. 위험해. 그 순간 또 한 발의 총성. 총알이 태식을 향해 날아왔어요. 한도연이 재빨리 몸을 날렸습니다. 태식을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섰죠. 퍽! 총알이 도연의 어깨를 관통했어요. 도연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도연아! 태식이 소리쳤어요. 정말자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연이, 도연아! 피가 바닥에 퍼져나갔어요. 도연은 어깨를 감싸쥐고 신음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현지 경찰이 괴한들을 제압했어요. 구급대원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도연을 들것에 옮기는 동안 태식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연아, 미안해, 미안해. 정말자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도연아, 정신 차려. 엄마가 여기 있어. 구급차 사이렌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정말자는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태식은 경찰에게 끌려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와 도연이 멀어져 갔죠. 엄마, 도연아. 태식의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푸놈펜 중앙병원 중환자실.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자는 중환자실 문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간호사들이 교대로 지나가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통역을 맡은 한국 대사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식사라도 좀 하셔야죠. 이러시다가 쓰러지십니다. 괜찮아요. 나 괜찮아. 정말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중환자실 안에서 한도연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어깨에 박힌 총알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출혈이 심해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그의 생명을 확인해주고 있었죠. 오후 3시쯤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어요. 정말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도연이 어때요? 통역 직원이 영어로 물었고 의사가 대답했어요.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곧 의식을 회복할 겁니다. 통역을 듣고 정말자는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풀려버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이 눈을 떴어요. 희미한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죠. 여기가 병원인가? 도연은 중얼거렸어요.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정말자가 뛰어들어왔죠. 도연아, 정신 차렸구나. 아주머니. 도연은 정말자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자는 침대 옆에 앉으며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바보야, 왜 내가 총을 맞는 거야, 왜? 정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이 정도? 내가 죽을 뻔했잖아. 정말자는 울먹였어요. 도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 태식이 때문에 내가 다쳤잖아. 엄마가 미안해. 아닙니다. 도연은 정말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주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태식이가 선택한 길이에요. 하지만 아주머니. 도연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려 했어요. 어깨에 통증이 왔지만 참았습니다. 태식이를 만났습니다. 그래, 엄마도 봤어. 우리 애가 얼마나 야위었던지.
정말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도연아, 우리 태식이 어디 있어? 경찰서 갔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곧 한국으로 송환될 거예요. 송환? 그럼 재판받는 거야? 네. 법정에 서게 됩니다. 정말자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아들이 정말 범죄자가 된 거죠. 도연아, 우리 태식이가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야? 사람들 돈 뺏고 사람 때리고.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자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잘못 키웠어. 욕심 부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주머니, 엄마가 그랬어.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대학 가야 한다고. 돈 벌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 태식이가 이렇게 된 거야. 정말자는 목을 놓아 울었어요. 3년 동안 쌓였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자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태식은 착했어요. 하지만 늘 눈치를 봤죠. 어머니 눈치, 선생님 눈치, 친구들 눈치. 자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어요. 태식아, 너 하고 싶은 거 없어? 나? 글쎄 엄마가 기뻐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말이야. 잘 모르겠어. 그냥 엄마 실망시키지 않는 게 목표야. 그때 도연은 몰랐어요. 태식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지, 스스로를 짓누르고 있었는지. 아주머니,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정말자는 울음을 그치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이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이미 다 끝났는데. 아닙니다. 도연은 천천히 말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벌을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태식이는 아주머니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 아주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밥 먹으라고 챙겨주시고 학교 다시 다니라고 격려해 주셨잖아요. 정말자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태식이 사고치고 도연이 대신 퇴학당했을 때 정말자는 도연의 집을 찾아갔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있었죠. 도연아, 너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거짓말. 내 얼굴 봐. 밥 안 먹은 지 며칠 됐지? 정말자는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도연의 집에 반찬을 갖다 줬어요. 도연이 검정고시 공부할 수 있게 책도 사줬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연은 정말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번엔 태식이 차례입니다. 아주머니가 끝까지 붙잡아 주셔야 해요. 하지만 도연아, 엄마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법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게 해주세요. 도연은 정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감싸주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정말자는 도연의 손을 꽉 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도연아, 너 때문에 엄마가 정신 차렸어. 고마워. 천만에요. 도연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곧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통증이 심해진 거죠. 도연아, 괜찮아요. 약 좀 먹으면. 간호사를 불러 진통제를 맞았어요. 도연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정말자는 그의 곁을 지켰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푸놈펜의 야경이 보였어요. 정말자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식아, 엄마가 이제 알았어. 엄마가 널 너무 올감했구나. 내가 숨 쉴 공간을 안 줬어. 정말자는 중얼거렸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다음 날 아침 정말자는 구치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태식을 만나러 가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연 말대로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거든요. 석 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자는 법원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어요. 높고 웅장한 건물. 저 안에서 오늘 아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아주머니, 들어가실까요? 옆에서 한도연이 말했어요. 어깨에는 아직 깁스가 감겨 있었지만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기 위해 정말자와 함께 왔죠. 도연아, 엄마 무서워.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요. 두 사람은 법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 3층 대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정말자는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시작됩니다. 법정 문이 열렸어요. 재판부가 입장했습니다. 판사 3명이 단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피고인석 문이 열리며 태식이 들어왔습니다. 태식아. 정말자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태식은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았고 얼굴은 더 야위어 보였어요. 그는 방청석을 둘러보다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태식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자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피고인 윤태식, 앞으로 나오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태식은 천천히 증언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죠.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상해 등 총 13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 변론하십시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피해자 수 237명, 피해 금액 215억 원. 숫자가 읽힐 때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말자는 눈을 감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태식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속였다니. 증인 한도연,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도연이 일어섰어요. 그는 증언대에 서서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였습니다. 현재는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이어갔어요. 증인은 피고인 체포 당시 총상을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연은 잠시 태식을 바라봤어요. 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을 체포하던 중 조직원의 습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가 총상을 입었습니다. 왜 피고인을 보호했습니까?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정말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검사가 한 권의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이것은 증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작성한 수첩입니다. 재판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수첩이 판사에게 전달됐어요. 판사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중 한 페이지에 밑줄 그어진 문장이 있었죠. 진짜 친구는 친구의 죄를 덮지 않는다. 판사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태식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증인,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의 잘못을 덮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친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어떻게 틀렸습니까? 진짜 친구라면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우정이었습니다. 도연은 태식을 바라봤어요. 태식아, 미안하다. 그때 내가 제대로 막았어야 했어. 태식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도연은 자리로 돌아왔어요. 정말자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고마워. 이번엔 태식의 변론 차례였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태식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방청석을 둘러봤어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도연이 보였습니다. 저는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변호사가 놀라 태식을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지금 무슨... 변호사님, 괜찮습니다. 태식은 변호사를 제지했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속였고 그들의 노후 자금을 빼앗았습니다. 정말자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태식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서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께 자랑하고 싶었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태식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 엄마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정말자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옆에 앉은 사람들이 손수건을 건네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어요. 진짜 자랑스러운 아들은 거짓말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거였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태식은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장님, 저는 어떤 처벌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십시오. 제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엄마는 죄가 없어요. 정말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재판장님, 법정 경위가 정말자를 막으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말씀하시죠. 정말자는 판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재판장님,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우리 애를 잘못 키웠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태식이 다급히 말했지만 정말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태식아.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어. 내가 성공하길 바랐고 남들보다 잘 살길 바랐어. 그게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정말자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엄마가 욕심 부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냥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되는 건데. 태식도 울었습니다. 법정 안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분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젊은이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참회는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엽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을 모두 고려하여 다음 주에 최종 선고를 내리겠습니다. 오늘 공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법정이 끝났습니다. 태식은 법정을 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정말자와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태식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는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잘했어, 태식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1년이 흘렀습니다. 태식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 계획을 세우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경기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죠.
정말자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어요. 정간의 반찬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금간 유리문.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어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정말자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오늘은 깻잎 무침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도마 위에 깻잎을 올리고 양념을 만들고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버무렸죠. 예전에는 이 일이 그저 생계수단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님들에게 정성을 담아 음식을 만든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졌거든요. 가게 문을 열자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말자야, 오늘도 깻잎 무침 있어? 네, 아주머니. 오늘 아침에 만든 거예요. 말자, 너 요즘 표정이 좋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정말자는 미소 지었어요. 그냥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손님이 돌아가고 정말자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아이들 손잡고 학교 가는 젊은 엄마, 지팡이 짚고 걷는 할아버지, 배달 오토바이를 모는 청년.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사람들은 다들 열심히 사는구나. 정말자는 생각했어요. 태식도 이제 교도소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거예요. 매달 한 번씩 면회를 갔는데 태식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맑아졌고 말투도 차분해졌어요. 지난주 면회 때 태식이 말했었죠. 엄마, 나 여기서 검정고시 공부하고 있어요. 대학도 함께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 우리 태식이 공부 열심히 하네. 그리고 상담 치료도 받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몰랐대요.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냥 남들 눈치만 보고 살았대요. 이제는 나를 알아가고 있어요. 정말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천천히 해. 엄마는 기다릴게. 오후 3시쯤 우체부 아저씨가 가게 앞에 섰어요. 정말자 씨, 등기 우편이요. 어머, 고맙습니다. 정말자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보낸 사람 란에 윤태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편지였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어요. 태식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엄마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운동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교도관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모범수라고요. 엄마,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왜 나만 불행할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도연이 형이 지난달에 면회 왔었어요. 형은 여전히 어깨가 불편해 보였지만 제 걱정만 하더라고요. 형이 그러더라고요. 태식아, 인생은 길어. 지금 여기서 제대로 배우고 나가면 너한테도 기회가 올 거야. 맞는 말이에요, 엄마. 저 이제 조급하지 않으려고 해요. 천천히 제대로 살려고요.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요. 도연이 형 덕분에 아니, 엄마와 도연이 형 덕분에 나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있어요. 곧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겠죠? 엄마도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들 태식 올림. 정말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이제야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저녁 무렵 한도연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장사 잘 되셨어요? 도연아, 어서 와. 앉아.
도연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어요. 정말자는 보리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도연아, 태식이한테 편지 왔어. 내가 면회 갔다 왔다며? 네,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태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 다 내 덕분이야. 아닙니다. 태식이가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도연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아주머니는 어떠세요? 많이 힘드셨죠? 처음엔 힘들었지. 근데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정말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전엔 불안했거든. 태식이가 정말 잘 지내는 건지, 행복한 건지. 근데 이젠 알아. 태식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래. 그리고 도연아, 너도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걸요. 저도 태식이 친구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으로 석양빛이 비쳤죠?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도연이 떠나고 정말자는 혼자 가게를 정리했어요. 진열대를 닫고 바닥을 쓸고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일이 평온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 정말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죠. 붉은빛, 주황빛, 보랏빛. 아름다운 색들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 태식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정말자는 중얼거렸어요. 노을 속에서 도연의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제대로 살아라, 태식아. 그게 도연이한테, 그리고 내 자신한테 갚는 거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말자는 텔레비전을 끄고 대신 라디오를 켰어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래된 가요였어요. 그대 이름은 바람처럼 다시 돌아오길. 정말자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라디오 음악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후회하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태식이도 그럴 거예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진짜 태식이로. 정말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태식아, 엄마 여기서 기다릴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라디오에서 노래가 계속 흘렀어요. 정말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창밖으로 첫별이 떠올랐어요. 작지만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희망처럼.